와이즈 클럽. 당신도 투자로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F-35를 구매하면서 락히드 마틴으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항공 우주산업에 락히드 마틴 기술자들이 와서 조언을 해주고 있는데 1호기 최초 비행을 했을 때 락히드 마틴 엔지니어들이 우리 한국항공 엔지니어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이거 기적이다. 너희 하다가 말 줄 알았어.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이미 5세대는 만들었고 이제 6세대를 만든다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4.5세대 만든다라면서 8조를 넘게 들여갖고 4.5세대를 만들어?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5세대나 6세대 항공기를 만들기 싫어서 안 만드나요? 아니거든요.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네. 이제는 우리나라는 해외에서 첨단 기술을 이전 안 해줄 겁니다. 견제하는 대상 국가가 됐거든요. 수출 물량이 있어서 경쟁의 이제 대상이 됐기 때문에 첨단 기술은 주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앞으로 우리 수출이 잘 되기 위해서는 와이스트릿을 저도 모르게 구독을 하고 계셨던 정광선 전 방위사업청 사업단장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단장님이 이제 지금은 퇴직을 하셨고요. 네. 네. 근데 KF21 네. 내 사업 뭐라 해야 될까? 초창기부터 네. 같이 하신 거죠? 네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역을 달고 있었을 때 네. 2014년에 이제 그 당시는 KF21이라는 이름 대신에 네. 보라매라고 혹은 KFX라는 용어를 KFX. 네, 그런 용어를 썼는데 그 당시에 이제 사업을 승인을 받았고요. 네. 그러고 한 1년 있다가 실제 사업을 착수하면서 방위사업청의 사업단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그 사업단장을 고위공무원급으로 하기 위해서 공채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응시를 해서 고위공무원으로 들어갔죠. 국장급으로 들어가서 60세 정년 작년에 퇴직을 했습니다. 그 원래는 파일럿 출신이시고요. 네네. 공군 파일럿. 네. 혹시 그때 모셨던 비행기가 저는 F5입니다. F5면 팬텀. 아니요. 팬텀은 이제 F4라고 하고요. F4가 팬텀입니까? 네네. 아는 척하다 이거 틀렸네. 시작부터 F5는 틀렸네. 이제 프리덤 오브 파이터라고 그래서 네. F5는 종류가 예. 옛날 베트남전 때 쓰던 F5AB라는 기종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들어왔던 F5EF라는 기종도 네. 있고 그다음에 80년대 초반에 그걸 면허 생산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네네네. 그래서 KF5라는 제공호라고 부르죠. 제공호. 네, 제공호라고 부르는 그 F5도 있고요. 그거를 그 세 F5를 종류가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 노스록 그루만이라는데 예. 그 회사로부터 면허 생산을 했죠. 그럼 뭐 엔진부터 부품 다 가져다가 우리나라에서 그렇습니다. 조립을 조립 해서? 생산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조립 생산하는 기술은 그때부터 그럼 누적이 그렇습니다. 됐던 거네요? 우리가 사실은 조립 생산으로 따지면은 F5 조립 생산했고요. 1990년대 말부터 2000년 초반까지 F-16을 조립 생산했습니다. 네, F-16. 그게 이제 소위 KF-16이라는 네. 것이 우리나라에서 조립한 것이고요. KF-16. 네. 근데 이제 KF-16이나 이거랑 KF-21은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세대가 틀리다라고 하죠. 세대도 다르고 완전 우리가 직접 개발까지.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은 그 KF-16을 하면서 이제 무역으로 치면은 대응 무역 네. 뭐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군사 무역 방산 쪽에서는 그거를 절충교역이라고 하는데요. 절충교역. 네, 그걸 뭐 옵셋 트레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너희들한테 이만큼 사줄 테니까 너희는 뭘 줄래 하는 대응을 하는 그 구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KF-16을 하고 네. 그다음에 그 전에 이제 또 개발을 했던 T-50 뭐 이런 네. 사업들을 하면서 고등훈련기. 네. 미국에 가서 이제 그런 기술들을 많이 배워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배워온 기술을 T-50, FA-50에서 한번 써먹고
거기서 우리가 기술을 또 발전시킨 것을 가지고 이제 독자적으로 우리가 KF-21을 개발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항공기 개발의 역사는 상당히 긴 편입니다. 네. 본론 들어가기 전에 뭐 외람된 질문입니다만 네네. 조금 그래도 투자도 관심을 갖고 계시다. 그래서 이제 네네. 와이스트리트도 보실 정도로 네. 요즘에 그 방산 관련 기업들 주가가 네. 굉장히 뜨겁습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장기간 그런 게 좀 이제 체감이 되시나요? 방산 기업들에 대한 위상이 달라졌고 주가 흐름도 혹시 보시는지? 주가 흐름도 보기는 하는데 좀 이제 아쉬운 거는 저는 이제 많은 그 회사는 안 보고 우리나라의 주요 회사가 이제 한국항공우주산업, 네네. 그다음에 한화 계열 그 네. 방산 기업들, 그다음에 LIG 넥손 네. 뭐 이렇게 있는데 쭉 올라가다가 계속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박스권 비슷하게 오르락내리락하는 네. 그 수준이더라고요. 예. 사실은 확 올라가야 되는데. 현장에서 체감하시기에 네. 왜냐하면 과거보다 수출량이 엄청나게 늘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리고 현재 세계의 그 정세를 보면 예. 러우 전쟁 뭐 이런 것 때문에 예. 신냉전 시대로 가게 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22년 2월부터 뭐 현재까지가 아니라 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은 유럽 쪽을 보면 당연히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무기의 대량 생산 체제가 많이 라인이 죽어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그 항공기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개발된 항공기가 없습니다. F-35 이외에는 네. 없습니다. 뭐 그래요? 있다면은 이제 F-16 바이퍼, F-16V라고 해서 네. F-16을 업그레이드 시킨 버전. 아하. 그다음에 F-15를 업그레이드 시킨 F-15EX라는 버전. 이런 계통이지 새로운 항공기를 개발한 것은 없습니다. F-16이나 F-15는 정말 많이 우려먹네요. 그렇습니다. 야.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KF-21이 이제 세상에 나와서 네. 완전히 이제 그 대량 생산 체계로 갈 때는 그러한 그 수요는 많아질 거라고 보고요.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신냉전 체계,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그 새로운 항공기가 개발이 안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미 가지고 있는 항공기들을 어떻게 할 거냐에 두 가지 선택의 기로가 있습니다. 하나는 네. F-16 바이퍼나 F-15EX처럼 업그레이드를 해 나갈 것인가, 예. 아니면 도태를 시키고 다른 것을 살 것인가. 아예 기종 자체를 바꿀 것인가. 네, 그 선택의 기로에 있고요. 네. 그것이 이제 공군도 기존에 가지고 있는 F-16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작업을 지금 이미 하고 있습니다. 아하. 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일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업그레이드를 갈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것을 살 것인지에 대한 기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나라가 보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좀 더 첨단 기술이 가미된 KF-21에 대한 그 수출 기회가 좀 더 많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요걸 이제 짧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물론 우리 정광선 전 단장님이 무슨 뭐 이렇게 주식이나 재테크 이쪽 전문가 아니시지만 네네. 전쟁이 끝나면 어떡할 건데 전쟁 끝나면 관심이 확 식을 거야라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네. 단장님께서 느끼시기에는 그게 단기간에 그렇게 끝나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네. 당장 내일 러우 전쟁이 끝났다고 하면 채워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고가는 다 비어 있는데. 그게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뿐만이 뿐만이 아니라 아니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주기 위한 수많은 유럽 국가에서 하다못해 포탄서부터 네네네. 탱크까지 많은 것을 지원을 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두 가지 선택의 기로가 있겠죠. 독일처럼 탱크를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네. 라인을 증설하거나 죽었던 라인을 살리는 그런 선택을 할 것이고 네. 그것이 아닌 나라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그 노르웨이가 그랬었죠. 네. 노르웨이가 K2 전차를 살 것이냐, 독일 전차를 살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요는 줄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게 계속 될 수 있다.
단지 계속 가지는 않겠지만 네. 정세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늘어날 거라고 보고요. 제가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편집자님 말씀하셨으니까 네. 제가 2014년에 이제 그 현역을 달고 F-35를 우리나라 공군이 구매하기 위해서 네. 미 락히드 마티닌하고 협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2014년이요? 네네. 2014년에도 F-35가 F-35를 저희가 들어오는 계약을 그해 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오래된 거였어요? 네네. 오. 그래서 2014년에 제가 미국에 가서 락히드 마틴에 있는 그 사장하고 이제 좀 돈을 좀 더 깎아달라고 협상을 했는데, 깎아야죠. 네. 그때 그 사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 앞으로 우리가 수주를 더 많이 할 거기 때문에 단가는 더 내려갈 거니까 예. 기다려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네. 그때 크림반도를 침범을 했거든요. 러시아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그 친구 하는 얘기가 지금 유럽에서 우리 F-35를 사겠다는 나라들이 더 많이 늘 거야. 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네. 2014년에. 네네. 그러니까 이 무기를 하는 방산업체들은 세상 돌아가는 거를 보고 예. 그런 거에 따라서 파악을 한다. 특히나 그 메이저급 탑 티어에 있는 해외의 방산업체들은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프로젝트 하나가 한 10년, 20년 이렇게 장기 프로젝트니까 그렇습니다. 국제 정세도 길게 멀리 보고.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물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끝나야겠습니다만 좀 단기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고 이런 방산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거 뭐 한 5, 6년 만에 되는 거 아니야 싶긴 한데 막 10년, 20년 최소한 그 정도의 프로젝트를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폴란드가 FA-50 그다음에 K2 전차 K9 네. 자주포를 구매해 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러한 무기 체계들은 이제 비행기로 치면 FA-50 같은 경우는 한 30년 쓴다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제가 어느 채널에서도 그 예를 들어줬는데 그랜저를 샀다. 네. 혹은 제네시스를 샀다 그러면 네. 제네시스 한 10년 타면 현대자동차의 순정 부품을 10년 동안 사야서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FA-50을 우리나라에서 사갔다 그러면 30년 동안은 우리나라 국내 방산업체에서 산 수리부속을 계속 사용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만든 혹은 인증이 안 된 그런 수리부속을 샀다가 어떤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그거는 누구도 책임을 안 지는 그렇죠, 그런 그렇죠. 문제가 되지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방산 제품을 사갔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타이트하게 묶여져 있다라고 봐야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진짜 장기간 갈 수밖에 없는. 예. 그렇게 해서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절충 교역 상대 우리가 전투기 몇 대 살 건데 기술 좀 줄 수 있니 막 이렇게 했다면 이제 그 완전 반대가 되는 거네요. 우리가 수출을 그렇습니다. 하면서 그들이 또 우리에게 절충 교역을 요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KF-21 그 자체에 대해서도 좀 한번 좀 여쭤볼 텐데요. 네. 요걸 이야기를 듣고 이게 과연 우리가 산업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지도 더 한번 여쭤볼게요.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KF-21이 크기만 놓고 보면 네. 다른 나라 다른 전투기랑 비교 대상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KF-16보다는 좀 크고요. F-16보다는 크고. 네, F-16보다는 크고 그다음에 우리 탑건 매버릭을 보셨다면 예. 그 톰 크루즈가 타고 다니는 게 이제 F-18E입니다. 예. F-18E인데 예. 그거보다는 좀 작습니다. F-18보다 조금 작나요? 네, F-18은 점점 그게 변형이 되면서 크기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슈퍼 호넷이라고 하고요. 네네. 처음에 나온 것은 좀 작았는데 슈퍼 호넷으로 되면서 크기가 좀 커진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는 F-16보다 크고 F-35보다도 저희가 조금 큽니다. F-35보다도 KF-21이 커요? 네네, 조금 큽니다. F-15보다는 조금 F-15보다는 작죠. 네, F-15는 상당히 큰 비행기입니다. 그래요? 네. 그 F-18보다 F-15가 더 큰 거죠? 더 크죠. 네. 그러면은 F-35보다도 더 큰 거. 근데 약간 이게 전투기 잘 모르시는 분들 입장에서 큰 거면 다 좋은 건가 싶기도 하거든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네. 일단 크면은 레이더에 잘 잡히죠.
크면서도 안 잡히는 것이 이제 그 소위 랩터라고 불리우는 F-22. 예. 이거는 크기도 크지만 레이더에 안 잡히는 스텔스기고요. 예. 크면 클수록 레이더에 잘 잡힙니다. 그래서 이제 스텔스 성능을 거기에 입히게 되면 덜 잡히게 되는 것이고요. 그 대신 크면 특히 이제 F-15를 예를 든다면 그거는 엔진을 두 개, 아주 큰 엔진 두 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무장을 아마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장을 하는 게 F-15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력이 큰 엔진 두 개를 달면서 크기도 네. 크니까 많이 다룰 수 있죠. 아, 무기를 많이 싣고 갈 수 있는. 네. F-22 같은 경우에는 그 현존하는 최강의 전투기라고도 불리는 그 그렇습니다. 말이 맞습니까? 네, 네. 특히 거기는 공중전.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 스텔스 항공기이기 때문에 네. 바깥에다가 무장을 안 합니다. 다 안에 다 안에다가 집어넣기 넣고 때문에 있는, 네. 무장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안에다가 넣었을 때는. 네. 그러나 스텔스 항공기들도 스텔스 성능을 완전히 고려치 않았고 바깥에다가 무장을 달 때는 상당히 많이 답니다만 그러나 스텔스 능력을 가졌다면 안에다가 무장을 넣기 때문에 주로 이제 공대공 쪽을 많이 하죠. 그렇다고 공대지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정밀 무장을 안에다가 넣고 때리기 때문에 몇 발 안 갖고 가지만 효과는 대단히 크죠. 왜? 적이 저를 못 보고 들어가서 쏘니까. 네. 미국이 F-22는 외국에 아직까지 안 팔죠. 예, 팔지 않고 있죠. 돈 준다 그래도 안 팔죠. 네네. 근데 F-35 정도는 이제 계속 많이 팔고 있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요? F-35는 주로 이제 F-35를 사가는 나라들은 F-35를 개발할 때에 일정 비용을 냈거나 아, 개발 단계부터. 네, 개발 단계부터 일정 비용을 냈거나 아니면 미국과 동맹 관계가 아주 통독한 나라. 그게 우리나라가 되겠죠. 네. 우리나라는 돈은 안 냈지만 미국하고의 어떤 동맹적인 관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커졌기 때문에 저희한테 파는 것이고요. 사실은 저희가 2010년 초반 때까지만 해도 미국한테 저희한테 F-35를 좀 팔아주세요. 주세요. 네. 저희가 애원하고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아, 그래요? 안 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13년부터 이제 그쪽에 릴리즈하기 시작을 한 것인데 그래서 F-35를 살 수 있는 나라는 돈을 준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KF-21을 지금 4세대라고 하나요? 4.5세대라고 하나요? 4.5세대죠. 4.5세대. 네. 그 4세대와 5세대 중간이고 네네. F-22가 5세대라고. 5세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4세대면은 어떤 비행기? 4세대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F-16, F-16. F-15 뭐 이런 것들인데 예. 이제 최근 들어서 4세대와 4.5세대의 차이는 4세대 항공기보다는 뛰어난 항공 전자 장비를 갖추고 있고, 전자장비. 네, 전자 장비를 갖추고 있고, 약간의 그 저피탐, 적의 레이더로부터 탐지가 좀 덜 되는 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제 4.5세대 항공기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5세대는 완전한 그 스텔스 능력을 갖고 있는 것들이 이제 5세대 항공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하. 그러면은 KF-21에다가 스텔스를 조금 잘 어떻게 하면 이게 5세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그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네. 기본적으로 4.5세대에 아무리 저걸 한다고 해서 5세대가 되지는 않습니다. 막 도리 어떻게 잘 바르고 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네, 그거는 구조적으로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예. 그거는 전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형상 변경이라고 하는데 설계를 많이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KF-22를 설계할 때 이제 많은 분들이 베이비 랩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F-22하고 형상을 거의 유사하게 만들었거든요. 좀 닮았어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런 F-22 같은 항공기의 형태가 전형적인 스텔스 항공기의 형태입니다. 예를 든다면 날개 각기 서로 같고 예. 각도가 같고 그다음에 꼬리 날개가 두 개가 있으면서 약간 V자형으로 바깥으로 벌어져 있는 형태 네. 이런 것들의 어떤 특성
그다음에 엔진에 공기를 빨아들이는 그 인테이크가 밖에서 엔진이 보이지 않게 하는 뭐 S자형의 인테이크 이런 몇몇 가지 그 설계 특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거를 처음부터 그런 설계를 가지고 유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즉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하자. 왜냐하면 할 수 없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 주지를 않으니까. 아, 기술 자체가. 네, 기술 자체가 넘어오지가 않으니까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것은 뭔가 그것을 저희는 확장성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현재는 외부에 무장을 달도록 되어 있지만 좀 더 이제 우리가 기술이 확보되고 하면 안으로 넣을 수 있도록 무장을 안으로 넣을 수 있도록 약간의 저희가 공간을 비워두놨고요. 오. 네. 그 안에 공간을 비워두놨고 뭐 그런 형태로 다 저희는 지금 확장성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게 F-22급이나 F-35급은 되지 않는다. 아. 네. 근데 KF-21이 또 나중에 확장성도 가져서 KF-21의 뭐 A, B, C 또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요. 아. 네. 네. 근데 F-35보다는 조금 성능이나 이게 주저하시는데요. 성능이 당연히 좀 떨어지죠. 아, 그래요? 그럼요. 그 항공 전자적인 어떤 기술을 보면 네. F-35에 들어가 있는 기술이 예. F-22보다도 훨씬 뛰어난 기술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많이 들어 있습니다. 단지 이제 스텔스적인 어떤 능력은 F-22가 좋지만 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항공 전자 기술은 F-35가 훨씬 뛰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F-22보다 훨씬 뒤에 나온 항공기이기 때문에 더 많은 신기술들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 면에서는 떨어지지만 네. 그러나 가성비 측면에서는 훨씬 낫다. 가성비. 네네. 그 운영 유지비라든가 그다음에 작전 능력이라면 조금 제가 너무 자랑하는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공격을 하거나 네. 그다음에 다른 항공기와 같이 합동을 해서 할 수 있는 것 등등등을 본다면 네. KF-21이 훨씬 써먹을 때가 많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활용도 측면에서. 활용도 측면에서. 그렇죠. 뭐 F-22는 비싸기도 엄청 비싸고 혼자 막 이렇게 치고 달리기 하는 거는 괜찮지만 팀 플레이를 하려면 KF-21이 더 나을 수도 있다. 그 20년인가 21년에 네. 지금 이제 그 합참의장으로 지명 받으신 분이 공군 참모총장이 계십니다. 그분 이름이 미 공군 참모총장. 네. 그분이 탐 브라운인가 무슨 브라운이신데요. 네. 흑인 분이신데 네. 그분이 21년에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세미나에서 야 우리가 장 보러 가는데 페라리를 타지는 않지 않냐.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도 F-35, 22 말고도 한마디로 얘기해서 가성비 좋은 네. 비행기들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F-15EX라는 것도 개발이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고 막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 모든 전력을 F-35 혹은 F-22만 갖고 있다라고 해서 전쟁에서 우세를 갖는다? 그건 아니거든요. 적절한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전력이. 네. 그 쓰임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혹시 그 스텔스 기능으로 F-22를 이제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 말이 맞습니까? 진짜 그 레이더로 잡아보면 F-22 전투기가 무슨 새 한 마리 정도 크기로밖에 안 잡히고 그게 맞나요? 근데 이제 그거는 비유를 하는 것이고요. 예. 기본적으로 레이더의 원리는 전파를 쏴서 반사된 걸 네.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큰 물건은 많은 반사가 일어날 것이고 예. 적은 물건은 아까 말씀하신 새나 골프공 뭐 이런 것들은 적게 반사가 돼서 레이더에 희미하게 잡힐 겁니다. 네.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레이더에 잡히게 한다면 레이더가 까매지겠죠. 그러겠네요. 작은 새, 구름 뭐 온갖 것들을 잘 잡게 한다면 네네네. 그러면 레이더에서는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속도가 많은 녀석. 빨리 그다음에 움직이는 거. 좀 어느 정도의 그 전투기라면은 잡히는 그 정도의 규모. 네네네. 이런 것들로 다 저희는 그걸 스레시홀드를 정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로 맞춰 놓을 겁니다. 네네네. 그래야 쓸데없는 것들이 안 잡히겠죠. 그렇겠죠. 네. 그렇게 잡혀 놓기 때문에
스텔스 항공기들은 아. 안 잡힌다는 겁니다. 음. 그 대신 가까이 오면 잡히게 되죠. 가까이 오면. 왜냐하면 멀리 있을 때는 적게 보이는 것을 레이더로 잡지만 들어오면 이 녀석이 점점 커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가까이 들어오면 잡히겠지만 멀리서는 안 잡히죠. 드론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드론. 네네네. 우리 얼마 전에 뭐 서울에 이렇게 왔던 드론도 멀리서부터는 그거 못 잡죠. 가까이 들어오는 것은 점점 그 멀리 있을 때보다는 좀 크게 보일 것이고 그래서 뭐 그런 측면입니다. 가끔 이제 우리가 뉴스 기사 보면은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슨 스텔스 무슨기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북한 항공까지 그냥 갔다 와도 모르는. 그 실제로 가능한 이야기겠네요. 그러면 스텔스 기능이 가능하죠. 있다면. 가능하죠. 네. 네,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네. 그 대신 이제 뭐 이렇게 레이더 잡는데 그 뭐 바로 위로 간다거나 예. 이런 것은 아니고 예. 이제 우리도 어느 정도 어디에 적의 레이더가 있다는 건 다 알고 있으니까 네. 이제 좀 피해 가면서 간다라고 하면 소리 없이 갈 수 있다. 네. 톰 크루즈처럼 이렇게 레이더 피해서 가고. 톰 크루즈 매버릭처럼. 그런 매버릭처럼 그렇게 갈 필요는 없습니다. 스텔스기는 아, 네. 네. 아, 그냥 편안하게 가도 되나요? 편안하게 가도 되죠. 아, 그러니까 이게 좋은 차 타고 가듯이 네. 이렇게 가도 되는. 그 대신 레이더 기지가 이렇게 두 군데가 있다면 예. 이 중간 정도로 가겠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혹은 또 멀리서 뭐 이런 식으로 가고 그다음에 그 스텔스 항공기들은 폭탄이나 주로 미사일을 원거리에서 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갑니다. 한 3, 40마일 정도에서 가깝게 들어가서 한 30마일, 20마일 뭐 이 정도에서 쑥 빠져버리는 한 30마일이라고 하면은 3824 한 5km 정도. 아, 그렇게 되는구나. 네, 그 한 멀리서 한 멀리서 이렇게 쑥 들어가죠. 걔들도 나름대로의 그 생존성 보장이 필요하니까 살아 돌아와야 되니까. 네네. 그러나 거기 들어갈 때까지는 전혀 모를 수 있다. 혹시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탑건 매버릭에 빠져가지고 네. 사실 그 영화 보고 이 조이스틱 이런 것도 샀거든요. 그 전에 막 에이스 컴뱃 집에서 이걸로 하다가 안 되겠다. 네네. 나도 톰 크루즈처럼 해야겠어요. 스틱이 필요해. 그러니까 스로틀 사고 막 집에서 하고 있고 막 그러는데 신기한 기동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보면 6세대 항공기인가? 그래서 막 비행기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막 이러잖아요. 네네.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뭐 5세대나 막 그 가능합니다. 주로 이제 그런 기동을 하는 비행기들은 러시아 항공기들인데요. 코브라 기동이라고 해서 예. 거의 뭐 항공기가 추풍낙엽 떨어지듯이 이렇게 떨어지다가 이제 다시 살아나고 하는 그런 기동인데 그러니까요. 그 기동을 왜 하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레이더에는 어느 정도의 그 것이 잡혀라라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네네네. 속도가 얼마 이상인 녀석 잡아라.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그 기동을 하게 되면 안 잡힐 수 있죠. 아, 저게 그냥 낙엽인지 비행기인지. 네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전투를 조종사로서 전투를 한다라고 하면 예. 그런 기동을 하는 건 미친 짓입니다. 그런 기동을 하는 건 미친 짓 아니겠습니까? 남의 비행기 위로 이렇게 배면 비행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그냥 그 매버릭 같은 경우는 네네네. 이제 이 학생을 좀 이렇게 골려주려고 하는 것이고요. 뭐하러 여기까지 들어갑니까? 멀리서 얘를 잡아서 먼저 쏘고 달아나야 되는 거죠. 아, 그렇죠. 실전에서. 네, 실전에서는 그러니까 네네. 그런 어떤 그 주로 이제 수호위 계열 항공기들이 그런 뭐 코브라 기동이라고 그걸 얘기를 합니다. 네네네. 이렇게 머리를 들고 거의 그 정지대한 속도로 가는데 그런 기동을 어디서 써먹겠습니까? 훈련할 때 아니면 멋있게. 네, 멋있게 그 쇼플라이트 이런 데 아니면은 실제로 전투 기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기동은 써먹을 때가 있나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전투기 조종사인데 네네네. 그거를 왜 그 짓을 하고 있나 저는 잘 모르겠어요. 혹시 그 영화에서처럼 훈련할 때 막 네네. 이렇게 배면 비행하고 남의 네. 비행기 위로 이렇게 올라가고 하면은 영창 갑니까? 그렇죠. 아, 예. 그건 위험한 행동이고 네네. 그 얼마 전에 그 미국 항공기 앞으로 다 중국 항공기가 비행기. 그거는 위협 기동입니다.
일부러. 근데 이제 남이 나라 영공에 들어왔을 때는 그런 식으로 해서 쫓아버리기도 하는데 그렇지도 않은 공해상에서 그런 기동을 하면 이거는 위협 기동이거든요. 근데 이제 하물며 탑건 같은 데서 이제 그런 기동을 하면은 그거는 그냥 학생을 어떤 놀려주거나 영화니까 그렇게 그렇죠. 되는 영화니까. 것이죠. 톰 크루즈니까. 뭐 그렇습니다. 맨손으로 비행기도 매달리는. 그 또 하나 궁금한 게 그 방금 러시아의 수호위 계열 아마 말씀해 네네. 주신 것 같은데 러시아도 전투기를 잘 만들잖아요. 수호위 네. 계열. 날개가 보통 이렇게 돼 있는데 거꾸로 이렇게 앞으로 되어 있는 네네. 전투기도 있더라고요. 수호위 47. 뭐 기억은 안 나지만 네, 거꾸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기술적으로. 그거 이제 뭐 그 다른가요? 앞에 있는 거를 카나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네. 카나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서방 항공기들도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앞쪽에 날개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앞쪽에서 이렇게 들어주면 항공기가 기동이 잘 됩니다. 기동 성능이 뛰어나게 되는데 네네네. 실질적으로 그것이 좋았으면은 많은 전투기들이 그렇게 했어야죠. 그러나 그렇게 앞에가 있다는 것은 요즘 이제 5세대 그 저피탄 능력상으로 봤을 때는 네. 매우 불리하죠. 매우 불리하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그 항공기가 이렇게 거꾸로 V자 형태로 다 들어가 있는 걸 지금 말씀하시다니까 그거는 그 비행기뿐이 없습니다. 더 이상 만들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완전 뭐 차세대 차차세대고 뭐 미국도 할 수 없고 막 이게 아니라 그거는 어떤 특정한 목적. 예를 든다면 전 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초고속으로 한다든가 그럴 때는 그렇게 카나드 자체를 역 V자형으로 다 만들지만 대부분 지금 그 중국의 젠 계열, 젠 20인가요? 네. 그것도 그 앞에 카나드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건 이제 기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공기가 길고 하니까 기동 때문에 그렇게 앞에 답니다. 중국도 전투기를 직접 또 만들고 있고 그렇습니다. 중국하고 비교해 보면 전투기 생산 능력이라든지 개발 역량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그런 거를 비교한다는 것은 이제 생산 역량을 비교하는 것은 그거는 뭐 별로 의미가 없고요. 네. 그거는 뭐 라인만 여러 개 깔면은 이제 많이 만들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그 항공기의 질적인 어떤 성능이 어떠냐 그거는 사실은 중국 것들은 많이 알려져 있지가 않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으나 지금 최근에 나온 젠 20, 젠 31들이 미국 F-35의 그 데이터를 해킹해서 그래요? 개발을 한 스텔스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많은 그 유튜버들이나 인터넷 자료들을 보면 아주 그 성능이 안 좋은 스텔스 능력을 가졌다. 스텔스 능력이 많이 좀 떨어지는. 네,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좋지는 않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항공기의 생명은 엔진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네. 러시아 엔진을 베껴서 이제 그 자기네들 장착을 했는데 그것이 성능이 안 좋은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그 엔진을 업그레이드하는 것 때문에 아직도 그 뭐 젠 20이라든가 젠 31에 대한 대량 생산은 지금 들어가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엔진이 중요한데, 근데 KF-21도 아직 엔진은 국산화가 아직은 예. 국산화라고 하면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개발을 한 것이 네. 국산화일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남의 나라 것을 갖고 와서 우리가 또 국산화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생산만. 네. 네. 생산만 하는 것도 있고 그 안에 우리 부품가 생산한 부품을 넣어서 하는 것도 있고요. 네. 근데 이 사실은 항공기 엔진을 개발하는 거는 비행기를 개발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돈도 많이 들어가고요. 비행기 전체를 개발하는 것보다 엔진을 개발하는 게. 네, 엔진을 개발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엔진을 개발하면 어떡할 겁니까? 갖다 붙여야 되는데 붙일 항공기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개발해 봤자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을 보면 새로운 항공기를 만들면서 같이 엔진도 개발하는 그런 형태로 가죠. 왜냐하면 그 엔진 크기에 따라서 항공기 설계가 틀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5,500파운드 정도 그러니까 작죠. 예. 지금 우리 KF-21에 들어가는 엔진이
미국의 그 GF414 엔진인데 네. 그거는 이제 최대 추력이 22,000파운드인데 네. 거기에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엔진을 현재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제 완전 그 초기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 F414 엔진은 국산화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마 30% 중반대 그 정도의 그 부품을 우리 부품을 넣어가지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기술 도입 생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KF-21을 양산을 할 때는 그 엔진은 미국에서 갖고 오는 것이 아니고 네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허를 받아서 네. 우리나라에 와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생산을 하되 한 40% 정도의 우리나라 업체들이 부품을 넣어가지고 생산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2026년이 KF-21의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상용화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실전 배치라고? 초도 양산 전력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초도 양산 전력화. 네. 이게 이제 저희가 내년에 한국항공이랑 네. 초도 양산과 관련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직 그러면은 양산용은 아닌 거고 한국항공우주랑 내년에 계약을 네. 해서 지금은 이제 가지고 있는 것들은 시험을 하기 위한 항공기 6대를 제작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양산을 하는 거는 내년에 계약을 해서 26년 후반에 1호기가 나오는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양산 1호기. 네. 지금은 시험용 6대. 네네. 항공기는 예. 처음에는 설계를 하고 예. 그 설계에 따라서 제작을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KF-21 같은 경우는 4년 동안 6대를 가지고 계속 시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 만들어져 있는 전투기를 가지고. 네. 계속 시험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 설계를 할 때 얘는 이러한 성능이 나와야 되라고 네. 이미 어떤 저희는 그걸 요구 성능이라고 예. 얘기하는데 그 성능을 가지고 설계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시험을 하면서 정말 그 성능이 나오는지를 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항공기는 하늘에 올라가서 하다 보니까 기상적인 조건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그 조건 때문에 한 4년에 걸쳐서 하고요. 그다음에 항공기가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무장도 쏴야 될 것이고 예. 그런 것도 쏴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시험을 하는 기간이 대단히 오래 걸립니다. 그러네요. 네.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지금 보니까 KF-21이 쌍발 엔진이죠. 네네. 엔진이 2개인 거. 네네. 원래 그 검토할 때 이거 단발로 할 거냐 쌍발로 할 거냐 네. 그것도 고심이 좀 많았다고 하던데요.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장단점이 다 있죠. 장단점이 있죠. 장단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단발이면 네. 단발 항공기의 가장 좋은 장점은 뭐냐면 단가가 싸진답니다. 엔진 하나만 네, 들어가니까. 엔진이 하나만 들어가니까 단가가 싸지면서 설계도 좀 쉬워지죠. 예. 설계도 좀 쉬워지는데 이제 엔진이 2개가 되면 단가는 엔진이 비싸지고. 2개가 되니까 비싸지면서 엔진 2개를 싱크로나이즈 시켜야 되거든요. 2개를 같이 네. 동조화. 네, 동조화 시키는데 뭐 예를 들어서 한쪽 추력이 많아졌을 때 똑바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근데 이 2개의 추력이 항상 똑같을 리는 없죠. 조금씩 다른가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쓰는 게 틀려지기 때문에 어떻게 똑같은 추력이 동시에 나올 수도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아주 다양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설계하는 것이 복잡해지고 네.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 공군이 투 엔진을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 투 엔진이 되면 항공기가 커지면서 무장을 많이 달 수 있죠. 네. 그다음에 혹시 엔진 하나가 고장이 났을 때 하늘에 올라가서 네. 엔진 하나가 고장이 났을 때도 한 개의 엔진 가지고 안전한 착륙이 가능하죠.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저희가 이건 가장 중요하게 본 건데 뭐냐면 엔진을 2개를 달기 때문에 항공기가 커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그 안에 공간이 좀 많아집니다. 네네네. 그러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앞으로 이것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나갈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아하. 내부의 무장도 할 수 있는 공간도 고려해야 되고 여러 가지 추가적인 어떤 항공 전자장비 늘 공간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의 확장성, 그다음에 안전도, 그다음에 무장 장착 능력 이런 것 등등을 봐가지고 이제 우리 공군이 투 엔진을 원했던 겁니다. 아, 근데 이제 돈은 좀 많이 들어가죠. 향후 확장성까지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네. 그러면 쌍발 엔진이 맞겠네요. 그리고 예. 속도도 더 빠른 거예요, 쌍발 엔진. 그렇죠. 두 개를 달았다고 해서 꼭 더 빠르다 이것은 아니죠. 네. 왜 그러냐면 엔진을 두 개 달면 당연히 항공기는 무거워지겠죠. 무거워지기 때문에 반드시 두 개짜리 엔진이 속도가 빠르다. 이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더 많은 좀 속도가 유지가 될 수 있다. 아하. 네. 지금 KF-21이 그 단좌형, 복좌형 그러니까 네. 조종사가 2명 탈 수 있는 거, 1명 네. 탈 수 있는 거 다 같이 개발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혹시 있나요? 그 이유는 이제 조종사 훈련 목적 때문에 네네네. 조종사의 훈련 목적 때문에 이제 공군에서는 그 복좌형 예. 2명이 타는 그걸 원했던 겁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추세는 대부분 단자형으로 요즘은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혼자 타는 비행기고. 네. F-35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혼자 타는 비행기들이거든요. 오, 네.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만들어 놓고 보니 상당히 그 쓸모가 있겠더라. 네. 복자형이.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이것을 나중에 업그레이드를 시키게 되면 저희가 한 2030년대 정도 들어가게 되면 유무인 복합 체계라는 걸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유인기는 KF-21, 네. 무인기는 우리나라에서 또 무인기 많이 지금 개발을 하고 있으니 드론 같은 거. 네, 드론 같은 거를 그 윙맨으로 붙이고 그다음에 이제 KF-21이 그 리더로다 가운데서 딱 가게 되면 뒤에 후방 좌석에서 그런 것들을 컨트롤 해주면서 소위 그 상황 인식, 예. 적이 어디 있고 너희 무슨 임무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뒷좌석에서 충분히 해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희가 단순히 그 조종사 교육 말고도 앞으로도 써먹을 때가 대단히 많겠다. 네네네. 그래서 잘 개발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윙맨이라고 해서 지금 호위라고 해야 되니까 엄호하는 비행기들 네. 같이 붙는데 그거를 나중에 뒷자리에 앉은 사람이 무인기까지 같이 이제 컨트롤하고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시대까지도 염두에 둔. 그렇습니다. 네. 그 탑건 보면 뒷자리에 앉은 사람이 그 통신이라든 막 이런 거 담당하고 막 이런. 원래는 둘이 이제 타게 되면 뒤에 앉은 사람은 그 전방석이라고 하는데요. 앞은 예. 전방석, 뒤는 후방석이라고 하는데 네. 전방석 조종사를 훈련시키는 교관이 통상 타거나 네. 아니면 뒷좌석에 앉는 사람은 웨펀 오피서라고 해서 예. 무장을 발사하거나 적기를 탐색하거나 하는 주로 무장과 관련된 일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그 F-15는 항상 2명이 타거든요. 네. F-15K는 그 뒤에는 웨펀 오피서들이 탑니다. 웨펀 오피서들. 그 뒤 혹시 뒷사람 안 타고 혼자 가면은 혼자 가도 문제는 안 됩니다. 혼자 가도 쏠 네. 수는 있는 거예요. 네, 혼자 가도 문제는 안 되는데 이제 그 전문성을 위해서 뒤에다가 오롯이 이제 그것만 하도록 하고 전방석에 있는 사람은 순수히 그 온전히 그 비행에만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업무를 나눠서. 분담해서 나가는 그런 비행기죠. 재밌습니다. 이게 전투기 이야기가 뭐 기술적인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게 산업적인 의미, 네, 또 네. 국가적인 의미도 어떻게 갖는지를 좀 알아봐야 될 텐데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체 전투기를 개발한 혹은 개발에 성공한 몇 번째 나라가 되는 거죠? 전투기라고 하면은 수많은 나라가 전투기를 개발을 했고요. 네, 그러나 이제 통상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이제 4.5세대 항공기를 몇 번째로 우리가 개발을 했느냐. 그게 중요하구나. 요 측면에서 본다면 네. 8번째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세계에서 8번째. 네, 그거는 이제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스웨덴, 일본, 나머지 7번째는 이제 유로파이터를 개발한 EU. 4개국 컨소시엄입니다. 네. 그게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네.
그 다음이 이제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4.5세대 항공기로 본다면 우리나라가 8번째 나라고요. 네. 실질적으로 항공기를 개발한 나라들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처음 KF-21을 개발할 때 걱정을 많이 했던 건데 대만도 전투기를 개발을 했었고요. 네. 근데 이제 대만이 전투기를 개발하다가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개발이 거의 그 미국이랑 합작해서 개발한 형태로 갔죠. 그다음에 이스라엘도 개발을 했고요. 근데 개발을 하다가 포기했습니다.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미국으로부터 이제 항공기를 사오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됐죠. 우리나라는 혹시 그런 거 없었습니까? 너희 왜 KFX 사업을 독자적으로 해? 우리 비행기 사가야지 막 이런 식으로 미국이 좀 압력을 넣는다거나. 압력을 넣지는 않았지만 많이 사줬지 않습니까? 그만큼 많이 사줬으니까. F-35 KF-21을 갈 때 예. F-35 계약이 거의 같은 형태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F-16도 한 140대 정도 많이 샀죠. 면허 생산을 했기 때문에 네. 그 대신 이제 미국이 KF-21을 개발을 할 때 적극적인 기술 이전은 해주지 않았습니다. 거의 독자적인 우리가 기술이라고 보고 네. 지금 이제 F-35를 구매하면서 락히드 마틴으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항공우주산업에 락히드 마틴 기술자들이 와서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어떤 기술을 이전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와서 조언을 해주고 있는데 그 1호기 최초 비행을 했을 때 락히드 마틴 그 엔지니어들이 우리 한국항공 엔지니어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야 이거 기적이다. 아 그래요? 네네. 야 너희들이 그거 진짜로 할 줄 몰랐어. 너희 하다가 말 줄 알았어.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측도 상당히 그 놀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나 우리 KF-21도 이제 당연히 뭐 수출을 해야 될 텐데. 네네. 유로파이터라든지 이제 프랑스의 라팔이라든지 미국의 F-16은 뭐 너무 당연한가? 그걸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겁니까?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전투기의 수요는 주로 이제 대체 수요가 되겠죠. 네. 큰 전쟁이 옛날 그 냉전처럼 그런 형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은 F-16이 78년도인가요? 그때 개발이 됐는데 냉전 시대였지 않습니까? 네. 엄청나게 팔렸죠. 한 4,600대인가 전 세계에 팔렸거든요. 뭐 팬텀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네. 많이 팔렸는데 네. 앞으로 그 정도처럼 팔리지는 않겠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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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그 대체 수요들이 지금 많이 있을 겁니다. 주로 이제 F-16급을 갖고 싶은 나라들도 있을 것이고요. 네. 그런 나라들은 아마도 우리 항공기를 대상으로 삼을 겁니다. 그 대신 이제 유로파이터나 라팔이 요즘 이제 라팔이 많이 팔리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근데 그것들은 가격들이 상당히 비쌉니다. 라팔하고 유로파이터 나온 지도 꽤 오래되지 않았나요? 특히 유로파이터가 상당히 그 개발이 지지부진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우리가 통상 보면은 4개국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처음에 유로파이터 개발할 때 거기에 프랑스도 같이 있었습니다. 초반에는. 근데 프랑스가 보다가 야 얘네들이 이거 안 되겠다 그러고 나와서 이제 다시 맺는 게 라팔이고요. 너네랑 나 안 해 이러면서. 근데 라팔이 더 먼저 개발이 된 걸로 저는 알고 네, 있습니다. 네, 그것처럼 사공이 많으면 개발이 조금 좀 늦어진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라팔이나 유로파이터는 비쌉니다. 그리고 유지 비용도 많이 들고요. 아 그래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성능은 아마 거의 유사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KF-21이랑. 네. 예. 왜 그러냐면 라팔이나 유로파이터도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 나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A사 레이더가 없었다가 네. 뭐 2, 3년 전에 A사 레이더를 장착을 한다거나 그래서 계속 항정 장비를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기 때문에 성능 측면에서는 거의 유사할 것 같고 그러나 저피탑 능력은 제가 봤을 때 우리께 좀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뭐 스텔스까지는 아니지만 레이더에 탐지되는 예. 탐지되지 않는 능력은 더 네. 나을 수 있다. 네. 근데 아까 가격이 라팔하고 유로파이터는 비싸다고 하셨는데 네네.
사실 KF21은 아직 뭐 양산도 안 했고 네. 상용화도 아직 멀었고. 네네. 근데 어떻게 가성비가 있을까요? 일단은 2014년에 이제 제가 아까 현역 때 그 F-35 사업을 했다라고 네, 제가 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 F-35 사업을 할 때 그 대상 기종이 F-35 유로파이터, 그 다음에 F-15 사일런트 이글이라는 항공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네. 제가 그때 가격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오. 유로파이터 한 대의 가격이 얼마인지를 제가 다 알고 있는데 네. 그거를 기준으로 제가 보고 그때가 2014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단순히 그 가격에다가 물가 상승률만 곱해도 그때 가격보다는 지금 더 많이 올랐겠지요. 그렇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사업 단장을 하면서 거의 그 2년에 한 번씩 저희는 이 방산의 어떤 연구 개발을 하게 되면 양산의 어떤 단가를 계속 추적해 나갑니다. 그거를 저희는 목표 단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목표 단가. 네, 그 양산할 때 업체가 너무나 돈을 많이 올리지 않게 계속 그거를 추적해 나가면서 계속 그 관리를 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당시에 목표 단가로 봤을 때는 충분히 싸다. 그런 얼마라고는 제가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충분히 싸다. 네. 그다음에 운영 유지비는 특히나 더 쌀 것이다. 왜? 우리는 그 유로파이터 같으면은 4개국에서 예. 그 부품이 이렇게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우리는 우리나라 내에서 통제된 방산 기업들이 부품을 들어오기 때문에 네, 네, 네. 운영 유지비는 훨씬 쌀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거를 총 수명 주기 비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네, 네. 처음 개발할 때부터 도태될 때까지의 그 총 비용으로 따지면 KF-21이 훨씬 그것들보다는 쌀 것이다. 단 이제 요즘 우려되는 것은 뭐냐면 코로나 이후에 공급망이 좀 깨져나가고 네. 있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지고 네. 좀 단가는 많이 올라 있을 겁니다. 특히나 또 달러 환율이 많이 올랐기 예, 때문에 예. 오를 텐데 그러나 이제 그것은 좀 시간이 지나면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다시 원위치 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아마 초도 양산 내년에 계약하는 분은 조금 높아질 수는 있겠지만 네. 생산이 되면서 다시 원위치 쪽으로 좀 더 낮아질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가격만으로 되는 거는 아니겠습니다만 되게 종합적이잖아요. 뭐 네. 해외 수출 시장에서 경쟁을 한다라는 거는 KF-21이 양산이 되고, 네. 근데 그건 이제 2021년에 아까 정확히 표현을 보다 초도 양산 전력화. 2026년. 예, 26년에 네네. 초도 양산 전력화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이게 수출이 된다면 혹시 그 시기는 언제쯤이 저는 가능할까요? 그 동시에도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오. 즉, 예를 들어서 올해 아덱스라는 그 서울 에어쇼를 합니다. 네, 뭐 방산 전시회 같은 네, 거. 방산 정시회 같은 것을 이제 서울 비행장이죠. 서울 네. 비행장에서 그걸 하는데 그때 뭐 저는 많은 상담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저 아덱스가 2년마다 한 번씩 열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는 항공기를 못 갖다 놨고요. 네. 4년 전에는 모형 항공기를 갖다 놨습니다. 네, 네, 네. 근데 요번에는 실제 항공기와 만약에 그 어떤 비행까지도 보여준다라고 하면 이제 많은 그 상담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상적으로 그런 아덱스 할 때는 그 주요 그 커스터머 같은 분들에게는 또 한국항공으로 모셔와서 생산 라인도 좀 보여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충분히 상담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 그렇게 되면 우리 그 전력화되는 거하고 같이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미리 찜해 놓을 수도 있는 거고요. 미리 찜해 놓을 수도 있겠죠. 뭐 이를테면 지금 뭐 벌써 그 러브콜이 오는 데가 폴란드 아니겠습니까? 폴란드가 지난 4월에 그 폴란드 국영 방산업체 사장이 이제 예. 한국항공에 가셔가지고 네. 우리도 이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 맞아요. 뭐 그런 예. 얘기를 하고 가셨기 때문에 뭐 충분히
그 수출 가능성은 높고 빠르면 아마도 금년부터 그런 수출 상담이 오지 않을까. KF21이 수출 가능한 국가들은 어디가 있어요? 이게 또 우리랑 좀 우방이어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네. 뭐 북한에 팔 건 아니니까. 네네. 네. 그런데 이제 그 저희가 FA50을 판 국가들을 보면 네. FA50은 주로 이제 동남아시아, 필리핀,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다음에 유럽은 요번에 이제 폴란드가 네. 갔죠. 그다음에 중동 쪽에는 이라크. 네. 요런 데들이 갔습니다. 이런 나라들의 특징은 뭐냐면 가성비를 따지거나 혹은 미국으로부터 중요한 항공기를 확보할 수 없는 나라들이라고 볼 수 있죠. 아, 그래요? 네. 예를 든다면 F-35를 이 나라들한테 미국이 팔겠습니까? 아, 그래요? 안 팔아요? 이라크한테 F-35를 이라크는 팔겠습니까? 좀 뭐하다. 네. 그다음에 네.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거든요.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이 미국에 가서 F-35 달라고 여러 번 갔었습니다. 여러 번을 갔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그거를 팔아달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안 되죠. 뭐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는 뭐 F-35가 필요할 정도의 그런 위협도 없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지만 F-35급은 안 되지만 그런 모양새와 능력을 다 갖추고 있는 그리고 F-35보다는 더 싼 예. 그리고 무장도 더 많이 하는 그런 항공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KF-21은 제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틈새 시장이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틈새 시장을 노리는 겁니다. 어. 틈새 시장을. 네. 근데 거기에 먼저 T-50 뭐 고등 훈련기, 네네.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FA-50이라고 해서 경공격기, 네. 그다음에 KF-21 이렇게 체계적으로 팔 수 있는. 네네. 일단은 한국산 경차부터 타봐. 그다음에 소나타도 타보고,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제네시스 예. 팔러 간다 이렇게 네. 가는 건가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같은 나라에서 만든 것은 이제 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공군 출신이었으니까 공군 조종사였고요. 많은 분들이 공군한테 야, 너희 공군은 왜 미국 것만 사니? 예. 미국 비행기만 왜 사는 거니? 이렇게 많은 그 질타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거는 그 소위 군수 지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수 지원. 네. 미국의 그 무기 체계와 유럽의 무기 체계는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무기 체계를 사서 운영하다가 유럽 쪽으로 바꾸려면 그 항공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그 지원 장비들도 싸그리 바꿔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그 미국 거에 유사한 거를 한다면 뭐 100% 뭐 많은 거는 아니지만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그런 어떤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라인이 이미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FA-50을 산 나라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장비에 대한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이미 익어 있고요. 아, 네. 익어 있고 그다음에 그런 어떤 군수 지원 네. 체인이 구성되기가 또 쉽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고객은 계속 그런 고객이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KF-21의 고객은 FA-50의 고객이 또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어서. 네네. 그러니까 그거죠. 거의 뭐 안드로이드 쓰던 사람이 계속 그쪽 거 쓰는 거. 그렇습니다. 애플의 iOS 쓰던 사람이 계속 애플 기기 사게 되는 예. 것. 그 비슷하게. 혹시 우리나라가 뭐 이게 뭐 상상의 영역일지 실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미국에게도 KF-21을 파는 게 가능할까요? 뭐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네. 좀 어려울 거다. 왜 그러냐면 미국의 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미국의 정책은 뭐냐면 자기네 나라에서 만든 항공기를 사용한다가 정책입니다. 거기 뭐 원체 많이 만들고 잘 만들고 더 좋은 게 있고. 설령 자기네 나라에서 안 만든 비행기라도 네. 자기네 나라에서 생산을 하고 자기네 기술자들이 생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 FA-50을 미국에다가 훈련기로 팔려고 했을 때도 거기에 대한 주 계약자는 락히드 마틴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그 생산 라인을 만들어서 미국에서 파는 거였고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KF-21을 미국이 쓰겠다라고 결심을 한다면 네. 그 생산 라인이 미국에 있어야 되고 미국 기술자들이 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어떤 뭐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땐 우리의 기술이 별거 아닐 수도 있게 하겠지만 네. 그런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다 노출이 돼야 된다는 거죠. FA-50은 그거는 미국과 합작해서 만든 비행기라고 보기 때문에 네. 그거는 뭐 큰 문제가 안 되지만 KF-21은 우리가 또 보호를 해야 될 것들이 몇몇 가지들이 좀 있을 거거든요. 특히 뭐 레이더서부터 A사 레이더라든가 이런 몇몇 가지들이 뭐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큰 엄청난 첨단 테크놀로지는 아닐지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보호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좀 어떤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FA-50을 록히드 마틴이랑 같이 손잡고 우리가 수출을 했기에 KF-21도 수출할 수 있을 거야. 이거는 조금 안 되는 논리인 거네요. 미국한테는요. 예, 네, 미국한테는. 미국한테는. 네. 근데 다른 나라에는 충분히 가능하죠. 가능할 수 네. 있을 테고. 그 아까 A사 네, A사 레이더라고 해준 게 네. 그 특정 이름인 거죠. 보편적인 이름인 겁니다. 보편적인 네. 이름이에요. 보편적인 이름이고 이제 실제로 저 A사 레이더를 개발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거기에 명칭을 붙일 겁니다. 무슨 레이더, 뭐 에이스 1, 뭐 에이스 2, 뭐 이런 식으로 붙일 네. 거고요. A사 레이더는 하나의 방식을 얘기합니다. 네네. 뭐냐면은 A사라는 것은 액티브 일렉트로닉 신테틱 어레이 해서 그게 뭐냐면은 이제 능동적 전자 위상 배열 레이더 네네네. 해가지고 과거의 레이더는 이렇게 원형처럼 이렇게 판에다가 네. 삐쭉 튀어나온 녀석이 하나가 있어갖고 이렇게 돌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파가 요 끝에서 나갑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주사빔이라고 하는데 전자빔, 네. 빔이 하나가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기계적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기계적으로 빠르더라도 통상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아무리 빨리 돌아도 8초 걸립니다. 한번 왔다 갔다. 네네. 하는데. 한번 왔다 갔다 하는데 8초가 걸리기 때문에 네. 시간이 걸리죠. 근데 A사 레이더는 요 원형에 요 주사하는 녀석이 일종의 그 전파를 주고받고 하는 모듈이 네. 저희는 이제 TR 모듈이라고 합니다. 트랜스퍼 앤 리시버 모듈이라고 하는데 네. 그 TR 모듈이 여기 1000개 이상이 있습니다. 오. 그러면 그거 자체가 1000개 이상의 레이더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면 되죠. 그래가지고 전파를 쏘는 겁니다. 한꺼번에. 계속 전파를 예. 쫙쫙쫙쫙 써가면 전파라는 것은 뭐 아까 기계식은 8초가 걸리지만 얘는 1초 내에도 수백 번을 보내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훨씬 탐색을 빨리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심지어는 이 1000개 이상을 분할을 해서 너는 공중을 보고 너는 지상을 봐. 그렇게 해서 동시에 지상과 공중을 같이 탐색 및 추적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그냥 예전에 그 기계식 레이더는 공중은 공중만 봐야 되죠. 네. 왜냐하면 한 번 주사빔이 하나뿐이 없기 때문에. 네네네. 그러나 이 A사 레이더는 그런 형태로 다중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심지어는 1000몇 개 중에서 뭐 한 10대 개 이렇게 고장이 나도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뛰어난 요즘은 4.5세대, 5세대 항공기들은 다 A사 레이더로 전환을 하고 있는 그런 일종의 상태입니다. 기술 방식이라고 그렇습니다. 보면 될까요? 네네. 이것도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요거 개발했고.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고 요거는 네. 국산화율도 한 90% 가까이 됩니다. 이건 어디서 만드는 거예요? 요거는 지금 한화 시스템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화 시스템 개발은 아니고요. 네. 우리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을 했고 네. 국방과학연구소의 그 리드를 받아서 이제 한화 시스템이 생산을 하고 있는 제작을 해서 앞으로 생산을 할 겁니다. 요거는 그 수출도 가능합니까? 그럼요. 네. 레이더만 따로도. 네. 오. 심지어는 우리 KF-21이 아닌 항공기에도 이것들을 다 장착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수출을 형태. 해서. 네. 아까 유로파이터도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진화를 해왔다고 말씀하셨고. 그렇습니다.
네. 오. 심지어는 FA50에 있는 레이더는 기계식 레이더거든요. 네. 그거를 우리 그 A사 레이더를 조금 축소를 해서 음. 뭐 장착시킬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한화 시스템과 그다음에 LIG 넥스원이 요 A사 레이더에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그 전투기나 항공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전차라든지 어떤 지상 무기 체계랑 네. 나중에 세트로 우리가 수출을 한다라든지 수출할 때 뭔가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측면도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상대방 국가에서 그렇게 요청을 해야 되는 거죠. 네네. 상대방 국가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 끼어서 판다는 건 없습니다. 워낙에 이 무기 체계, 무기라는 것들은 비싸기 때문에 네네. 끼어서 파는 거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폴란드가 좋은 예가 될 겁니다. 네. 폴란드가 항공기 FA50 그다음에 K2, K9 이걸 그렇죠. 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물량이 많아지니까 거기에 대한 절충 교육에 대한 요구도 많아지겠죠. 우리가 이만큼 사는데 뭐 좀 니들이 뭐 껴줘야지. 해줄 거니? 뭐 기술도 좀 네. 해줘야지. 막 이런 그래서 식으로. 뭐 예를 들면 기술도 기술일 것이고 아니면 생산 시설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해줘. 그러면 그 나라는 일자리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하나의 그 생산 라인이 생기기 때문에 부품 공급도 좀 원활해질 네.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협상의 어떤 대안으로 나설 거고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우리나라는 그런 협상을 잘할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런 거에 너무나 많이 치여서 왔거든요. 아, 우리가 다 사러 수입을 갔을 했을 때. 때. 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대처를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서름을 많이 겪었으니까 우리가 잘해드릴게요가 아니라 네. 우리가 서름을 많이 겪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한번 네, 제대로 네. 팔아봐야지. 네네. 그러니까 그쪽에서 뭘 요구를 할 거다라는 것을 사전에 좀 짐작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쵸, 그쵸. 그걸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건지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방위사업청, 국방부, 그다음에 그러한 방산업체들 그게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팀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국방 쪽 방산 무기 수출은 무기만 수출하는 게 아니라 네. 여러 가지 국가적인 정책적으로도 많이 좀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특히 그렇습니다. 금융 지원도 그렇고 네. 사실 그 나라가 뭐 폴란드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뭐 기사 좀 많이 나오곤 합니다만 우리 당장은 돈 없어. 네. 근데 너희 무기 사고 싶어. 네. 돈 좀 빌려줘. 너네한테 돈 빌려서 너희 거 살게. 약간 이런 구조. 네. 근데 이거 조금 탐탁지 않게 생각하시는 국민 여러분도 조금 계셔가지고 이건 어떻게 네네. 봐야 될까요? 우리 그 돈 빌려주는 것이 이제 수출입은행에서 주로 예. 빌려주는데 그 은행이 하는 일이 돈 빌려주는 은행입니다. 그러라고 만든 게 수출입은행이죠. 그 은행이 네. 수출입은행인데 그렇죠. 오히려 돈을 빌려달라면 우리 물건을 사가면서 돈을 빌려가면 이자도 받고 네. 물건도 물건도 팔고 그 대신 이제 그 나라가 정말로 돈을 갚을 수 있는 나라인지 없는지에 대한 그런 판단은 해봐야 될 겁니다만 그렇죠. 예. 그거는 해봐야 될 것이고 그러나 통상적으로 본다면 그 많은 무기를 사면서 제 돈 내고 사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그 집을 살 때도 대출을 받아서 사는데 네. 네, 몇 억짜리 집을 살 때도 대출을 받아서 사는데 그렇죠. 몇십 조를 사는데 그거 이렇게 현찰로 이렇게 내주는 나라가 없죠.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해 볼 문제인 것이고 네. 그다음에 그 나라의 어떤 일단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무기를 갖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네. 정치적인 것으로도 엮이는 겁니다. 경제뿐만이 아니고. 왜냐하면 제가 그 단편적인 예를 하나를 좀 들어볼까요? 네. 인도네시아가 F-16 항공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F-16. 예. 네, F-16 항공기가 많이 있었는데 동티모르 사태로 인해서 예. 미국으로부터 인권 때문에 제재를 받았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F-16 항공기의 가동률이 제가 뭐 정확히 숫자는 모르겠지만 10% 20%뿐이 안 됐습니다. 다 주저앉았습니다. 왜 뭐 추가 뭐 부품이나 필요한 걸 부품이라든가 이런 조달 안 것들이 네. 해줘서? 그러니까 모든 무기 수출 이런 것들을 막아버린 겁니다. 와, 완전 이거 목줄죄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무기를 같이 주고 파는 나라에 대해서는 네네네. 상당히 정치적으로라도 상당히 연대감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그 폴란드하고는 이미 우리나라의 무기를 많이 사갖고 했기 때문에 폴란드하고의 관계는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네요. 국제적인 사회에서 폴란드는 우리나라 우군이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대신 이제 어떤 차관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무턱대고 뭐 많이 빌려줄 수는 없으니까 네. 그거는 우리나라 그 수출입 은행의 역량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나라의 어떤 갚을 능력 이런 거 등등을 좀 봐서 결정해야 될 문제지 반드시 차관이 안 좋다? 그거는 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무기도 팔고 이자도 벌고 근데 떼이면 안 되고. 그렇죠. 옛날에 그 불곰 사업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에 우리가 그렇습니다. 받을 돈 못 받아가지고 네네. 대신에 그때 뭐였죠? 뭐 탱크하고 뭐 전차 뭐 네, 대신. 여러 가지 뭐 헬리콥터도 네, 받아왔고요. 네. 공군에서는 또 거기 그 훈련기도 받아왔고요. 야크 뭐더라 그것도 받아다 썼고요. 근데 뭐 결국에는 뭐 좀 지지부진했지만은 거의 다 뭐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어찌 됐든 간에 폴란드의 그 능력이 그 재정 능력이 어떻게 될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반드시 반대할 것만은 아니고 네. 잘 좀 이렇게 진단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정치 외교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우리의 간접적으로 또 이제 영향력이 그렇습니다. 글로벌하게 더 네. 커질 수가 네. 있는 거니까요. 그 아까 좀 그 기업들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에 대해서 좀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 네. 방산 기업들의 경쟁력 측면에서 봤을 때 네. 규모는 커지고는 있는데 그렇죠? 네. 기술적인 난이도는 뭐 국방과학연구소라든지 이제 같이 가는 거고 네. 기업 경쟁력 자체는 과거 수준하고 봤을 때 어느 정도나 좀 올라왔다고 혹시 지금 느끼세요? 경쟁력이라고 하면 이제 해외를 그렇죠. 해외에서 말씀하시는 이제 거죠. 앞에 K자가 붙지 않습니까? 네네. K자가 붙는다라는 건 이제 수출 산업이 된다라는 얘기고 네네. 과거에는 방사는 그냥 내수 우리 네. 국방부에서만 방사청 통해서 요 정도였는데 이제 수출이 가능한 시대가 확실히 됐으니까요. 제가 정확한 그게 그 순위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네. 한화 쪽하고 그다음에 한국항공 그다음에 LIG 넥소는 상당히 그 높은 범주에 들어가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세계 방위 산업 기업 그 기업들 순위에 네네네.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그렇다고 그 뭐 10위권 내에 들어가 있지는 그렇지는 않고요. 않죠. 그렇죠. 예. 않지만 그래도 많은 그 탑 티어는 아니지만 세컨 티어 정도는 들어와 있고 오. 계속 올라오고 있는 그런 단계로 알고 있고요. 네. 이제 우리나라의 조금 그 어려움은 뭐냐면 우리나라 산업 자체가 다 그렇지만 예. 내수가 좀 좁죠. 좁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음. 그래서 미국, 중국, 러시아는 요즘 안 그렇지만 미국, 중국 뭐 이런 데만 해도 내수가 이 무기도 그렇죠. 내수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데 이제 우리도 그런 데 비해서는 내수는 상당히 적죠. 그러나 좋았던 점은 우리 군에서 계속 써주기 때문에 네. 라인이 계속 살아 있었다라는 게 요번 그 러우 전쟁 때 이제 그 빛을 발했던 거죠. 저기 독일 그다음에 뭐 이런 데는 생산했던 라인이 거의 죽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뭐 전차를 계속 네. 만들 필요도 없고 없었고. 막 이랬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 K9 전차라든가 K2 전차를 군에 납품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FA50 같은 경우도 공군에 납품을 하려고 미리 준비해 놨던 것들 네. 그런 것들을 먼저 좀 군한테 양해를 받아가지고 폴란드에다 팔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던 본 측면에서는 상당히 그 좋았으나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내수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탑 티어 쪽으로 올라가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다. 그렇다고 뭐 방산이 내수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산업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런 거는 또 되지도 않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나라의 어려움은 좀 그런 측면에 있는데 네. 기술적으로 많이 이제 선진국을 따라잡았기 때문에 좀 아이디어라든가 좀 색다른 그런 무기를 개발을 해 나간다면 괜찮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번에 그 폴란드가 깜짝 놀랐던 게 네. 뭐
K2 전차였죠. 뭐 이런 것들 이제 구매했는데 로켓 배송으로 와가지고 엄청 놀랐다고 이게 네. 기사화가 많이 됐는데 그것도 사실은 우리 국군에 납품하려던 거를 일부 이제 그쪽으로 다 먼저 보내준 거죠. 네네. 네네. 근데 그게 막 야 생산 라인 더 깔아 쫙 그래서 막 만들어 막 해서 이렇게 간 거는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그 대신 이제 지금 제가 듣기로는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는 FA50 라인은 좀 더 늘릴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경공격기 FA50 라인을 더 늘린다. 네네. 그러니까 연간 생산량을 좀 더 늘리는 그런 거를 계획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FA50도 계속 수출하는 국가들이 조금씩 늘고 있더라고요. 네네. 네네. 그게 이제 다른 국가에서 써보니까 그거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원래 이제 T50 그러니까 그 훈련기에서부터 시작을 한 건데 네. 그걸 계속 개량을 해서 무기도 붙이고 경공격기까지 된 건데 네. 그게 아직 조금 뭐 F16 정도에 비빌 정도가 혹시 됩니까? 무장을 많이 못 달았습니다. FA50에. 네네네. 그 FA50에서 달고 있던 무장은 그 재래식 폭탄, 그러니까 공대지용으로 다 봤을 때는 재래식 폭탄과 제이담이라고 하는 GPS 유도 폭탄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 정도 수준이고요. 음. 그다음에 공대공 미사일은 단거리 AIM-9이라는 좀 오래된 그 무장군이 못 달았었거든요. 그다음에 레이더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계식 레이더. 그래서 요것을 좀 업그레이드 지금 하는 작업을 한국항공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무장도 여러 가지 종류의 무장을 달 겁니다. 지금 한국항공은 독일로부터 장거리 공대지 순항 미사일, 우리 F-15에 달고 있는 게 있거든요. 네네네. 그거보다 조금 작게 만든 것을 장착을 할 생각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폴란드에 보내는 그 버전 쪽에는 미국 레이션사의 A사 레이더를 장착을 하게 되면 FA50에도요? 네, 예. A사 레이더를 장착을 하게 되면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AIM-120 예. 그 미사일을 다룰 수 있거든요. 그 AIM-120은 우리 지금 F-16, F-15가 달고 있습니다. 그 미사일을 달게 되면 장착할 수 있는 무장이 많아지게 되면 다양한 임무를 좀 더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렇게 되면 이제 옵션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수출 가능성도 좀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FA50도 계속해서 개량이 되고 확장성을 가질 수 있고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어떤 추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무장은 어차피 달 수 있도록 되어 있었던 건데 미국으로부터 허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났던 거였거든요. 혹은 레이더가 그 능력을 못 쫓아갔다든가.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한다라고 하면 괜찮아지고 그다음에 공중 급유 능력도 지금 갖추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작전 반경이 좀 더 넓어지고 이렇게 돼서 그걸 원하는 나라들이 꽤 많아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뭐 장 보러 갈 때 페라리 타는 거 아니라는 말씀처럼 모든 차를 다 제네시스로 갖고 있을 수는 필요 없는 거고 네. KF-21이나 뭐 F-35급이 아니더라도 FA-50 정도로 많이 좀 운용을 같이 할 수 있는 여담으로 하나 이제 말씀드리면 필리핀이 FA-50을 사갔는데요. 네. 그 두테르테 대통령이 그 여담으로 이런 거를 왜 사왔어? 뭐 이랬다가 네네네네. 그 필리핀에다가 그 제이담이라는 폭탄을 미국이 못 팔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재래식 폭탄만을 달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필리핀의 반군하고 같이 내전이 일어났을 때 그 재래식 폭탄을 가지고 썼습니다. 재래식 폭탄은 그냥 이렇게 조종사가 봐서 조준경을 가지고 그냥 쏘는 거거든요. 네네네. 거의 정확히 맞춰가지고 그게 뭐 유도 성능이 유도되는 게 아니고 그냥 떨어뜨리는 겁니다. 자유낙하를 시키는 건데요.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정확하게 반군을 공격을 해서 그 두테르테 대통령이 감탄을 했다. 저거 쓸만하네. 네네네.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고 그것들이 많이 회자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 항공기는 그 되게 대단히 쓸만하다. 왜 그러냐면 동남아시아 같은 데는 사실 F-15 뭐 이런 비행기들이 사실 필요가 없는. 주로 반군, 분쟁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다음에 저쪽 그 남미도 마찬가지고요. 네네네. 국가 대 국가 전쟁은 그렇게 뭐
이웃 나라끼리 그렇게 안 좋은 나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데는 아주 좋죠. 오. 운영하기가. 아까 방산업체들 잠깐 이야기해 주셨는데 혹시 그게 맞나요? 방산업체들은 그 방사청으로부터 거의 이익률 한 10% 정도만 보장을 받는다라는 게? 제가 지금 퍼센테이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네네. 그 방산과 관련된 원가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게 대단히 복잡한데 어. 저는 그 몇 번을 봐도 그 전문성이 없어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원가를 이윤을 몇 %를 주고 그거를 쭉 그 단가를 계산할 때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네네. 거기에 그렇게 한 10% 수준일 거라고 보고요. 그 대신 이제 우리 방산업체들은 왜 우리 10%뿐이 안 주냐라는 불만은 있을 수 있지만 한편으론 반드시 10%를 보장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아, 다른 관점에서 봤을 네네. 때. 왜냐하면은 그래서 그 방산 원가라는 게 생긴 겁니다. 네. 뭐냐 하면 우리 방산업체들은 물량이 적지만 굶어 죽지는 않게 해줘야 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반드시 이윤은 몇 %는 보장을 해준다 이런 측면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지금은 월급 체계들이 이제 막 높아지다가 보니까 네. 예를 든다면 이겁니다. 옛날에 삼성이 그랬거든요. 삼성이 삼성전자하고 삼성에서 방산을 했던 삼성 탈레스가 있었거든요. 삼성 탈레스. 그 삼성 탈레스가 지금 한화 시스템이 된 그쵸. 건데 이 삼성 탈레스가 항상 불만이 많았던 거죠. 아, 우리 전자에 비해서. 전자에 비해서 우리는 보너스도 없어. 뭐 그리고 삼성 전체 차원에서는 제대로 뭐 별로 벌지도 못해. 네. 예, 이런 측면. 그다음에 SDS가 한동안 방산을 했었습니다. 네네네. 뭐 예를 든다면 어떤 그 정보화 시스템 예.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나중에 손 떼고 갔습니다. 방산 쪽을 손을 뗐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고정돼 있으니까. 그다음에 그 프로젝트를 따려면 아주 많은 노력을 들여야 네. 되는데 비해서 이윤은 적으니까. 네네. 하지만 이제는 수출이 이렇게 넓어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방산업체 입장에서는 좋아졌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아직도 그런 불만은 있습니다. 그런 불만은 있지만 그렇다라고 그거를 공개 경쟁을 시킬 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공개 경쟁을 옛날에는 오히려 전문화 계열화라고 해서 네. 요거는 너희만 해. 요거는 너희만 해. 네. 했었던 것이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인가요? 그 이후에는 그걸 다 없애버렸거든요. 그래서 자유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결국에는 내수 시장이 적기 때문에 살아남는 업체들은 우리 항공 쪽은 카이 하나, 그다음에 항공전자 쪽은 한화 시스템하고 LIG 넥스원, 네. 그다음에 항공기 엔진은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진입점력도 높고요. 그들이 이제 수출을 하게 된다면 훨씬 더 단가도 잘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이익률도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한 5, 6년 전까지만 해도 그 수출 시장을 뚫기 위해서 상당히 좀 출혈을 많이 하면서 수출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그래도 많은 이익을 좀 보고 있는 거라고 저는 듣고 있고요. 그만큼 뭐 우리 무기의 성능이라든지 입지가 더 좋아져서. 이제 그럴까요? 무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그 무기만 파는 게 아니거든요. 그 항상 그 절충 교육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기술과 같이 이렇게 팝니다. 그래서 무기가 비싸도 절충 교육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들이 좋다라고 하면 네. 그 무기를 구매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절충 교육은 우리 그 방산업체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네. 네. 정부의 어느 정도의 지원이 있어야 그렇죠. 되거든요. 예를 든다면 무기를 파는 것 자체도 정부의 승인이 있어야 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방산업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산업체, 정부 한 팀이 돼가지고 지금 계속 그런 시장을 늘려나가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산업적인 측면에서 볼 때 사실 이게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가적인 사업으로 계속 수출 산업으로 키워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전망을 하신다면은 뭐 당연히 뭐 좋게들은 보고는 있습니다만 네네. 어느 정도나 성장 가능할지 뭐 산업 전망을 좀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냥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4.5세대 KF-21을 개발을 할 때 네.
언론과 그다음에 매니아들 중에서 네. 그다음에 이런 항공 쪽에 있는 분들 중에서 어떤 말씀을 많이 하셨냐면 네. 야, 지금 저기 저 선진국에서는 이미 5세대는 만들었고 그렇죠. 이제 6세대를 만든다라고 하고 있는데 네. 우리는 지금 4.5세대 만든다면서 8조를 넘게 들여갖고 4.5세대를 만들어? 네.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가 5세대나 6세대 항공기를 만들기 싫어서 안 만드나요? 아니거든요. 네네네.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는 해외에서 첨단 기술을 이전 안 해줄 겁니다. 아, 우리한테는 네. 이제 너무 많이 따라올까봐. 네, 이제는 그 미국이라든가 여러 나라에서 견제하는 대상 국가가 됐거든요. 수출 물량에 있어서 지금 경쟁. 네, 경쟁의 이제 대상이 됐기 때문에 첨단 기술은 주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앞으로 우리 수출이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만의 독특한 거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뛰어난 스텔스 전투기는 못 만들지만 네. 뛰어난 스텔스 무인기는 만들 수 있거든요. 아하. 우리 저기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만든 뭐 가오리라고 하는 어떤 무인기 이런 것들은 만들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KF-21을 유무인 복합 체계로 만들어서 하지만 뛰어난 스텔스 능력을 갖고 있는 윙맨 드론들을 가지고 예.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면 되는 거죠. 아하. 적진에는 드론을 보내고 적진 가까이에서는 유인기가 있으면 예.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가 끝까지 계속 팔로워처럼 쫓아만 간다라고 하면 저 사람들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네. 미국, 뭐 프랑스, 그렇죠. 뭐 이쪽을 네. 따라잡기 어렵거든요. 네. 하지만 좀 더 발상의 전환을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그런 측면에서 그거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수출도 상당히 괜찮을 겁니다. 뭐 예를 든다면 이스라엘이 그런 나라거든요. 예.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틀리게 우리는 미사일에 대한 공격, 예.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공격 때문에 패트리엇도 와야 된다, LSM도 있어야 된다, 이런 미사일을 막기 위한 방어 그 체계. 대공 방어 체계를 네. 유지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런 미사일 공격보다는 주로 로켓에 대한 위협 때문에 걔들은 아이언돔이라는 거를 만들었지 네.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아주 독특한 무기들이 팔린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스라엘은 또 항공기 전투기는 만들지 않지만 전투기나 수송기를 개조하는 것은 또 아주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미국의 첨단 기술을 물론 쫓아는 가야 되지만 한편에서는 좀 발상의 전환으로 인해서 나름대로의 그 좀 남들이 생각지 못한 네. 그런 쪽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군에서도 또 소요를 내줘야 되겠죠. 그 우리 방산업체 스스로 투자를 해서 개발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 네. 군에서도 그런 어떤 발상의 전환을 필요로 하는 그런 무기에 대한 어떤 소요를 내서 네. 그거를 방산업체로 하여금 개발하게 만들고 정부의 돈으로 그러면 방산업체가 그걸 개발을 해서 또 수출에 나서고 이런 형태로 나가야지 미국이나 그런 어떤 나라를 쫓아갈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네. 우리만의 독특한 그런 걸 무기 체계. 개척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무인기와 복합적으로 싸울 수 있는 전력 네. 시스템이라든지. 야, 좋은 아이디어까지도 감사합니다. 네. 그거는 이미 계속 제안을 또 하고 계시는. 예. 그 저희 유무인 복합 체계는 계속 이제 그 결국에는 저희 최대의 목표는 유무인 복합 체계로 갈 겁니다. KF-21 같은 네. 경우는 이제 26년 되면은 일단 전력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 KF-21 가지고는 요즘 뭐 해군에서 항공모함, 네. 한국형 항공모함을 한다라고 하니 네. 거기에 또 함재기로서 탑재시킬 수 있는 KF-21 네이비 버전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겠고요. 해군 버전으로. 네, 해군 버전으로 만들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가지고 있는 F-18G, 네. 그건 오로지 그 전자전을 할 수 있는 항공기거든요. 네. 그런 형태의
전자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은 또 우리가 탑 티어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기술을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다 해서 전자전 전용 전투기를 개발할 수도 있고 네. 그렇게 단계적으로 계속 버전을 업그레이드 시켜가면서 최종적으로는 한쪽에서는 스텔스 성능이 우수한 무인기를 개발을 하면 복합해서 그런 유무인 복합 체계를 만들 수도 있죠. 빨리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네, 올 겁니다. 몇 년 안 남았습니다만 다음번에 우리 정광선 전 방위사업청 네. 산업단장님 또 한번 보셔가지고 이제는 이제 KF-21이 뭐 돌아다니고 있는 이런 이야기도 같이 또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그때는 또 이제 또 다른 무인 비행기 체계 이런 것도 한번 또 여쭤보겠습니다. 네. 오늘 진짜 좋은 도움 말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유, 제가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